여태껏 누구보다 잘 살았다고 생각했던 저는 68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6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34평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정년 퇴직하고 퇴직금과 개인연금으로 경제적으로는 여유롭게 지내는 편이었죠.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경각심을 줄 만한 실화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었던 제가 잘못된 노년의 로맨스로 어떻게 한 번의 인생의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제가 현재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가는지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채널 응원의 의미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무료이니 마음껏 눌러주십시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저 혼자 있는 시간이 홀가분했습니다. 오랜 시간 안에 병간호로 지쳐 있었거든요. 취미 생활도 마음껏 즐기고 여행도 다니면서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외로움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밤마다 텅 빈 침대를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죠. 장호 씨, 우리 아파트 동호회에 소개해드릴 분이 있는데 만나보실래요? 54세인데 지금도 젊은 분들보다 아름다우세요. 우리 아파트 동호회 회장님의 말에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14살이나 어린 여성을 어떻게 만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회장님이 보여준 사진 한 장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국 무용가 이지연 씨라고 하더군요. 정말 54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드디어 만남의 날. 고급 카페에서 처음 그녀를 만났습니다. 사진보다 더 우아한 그녀. 168cm의 한국 무용가다운 고든 자세와 날씬한 몸매. 도저히 54세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아한 한복 차림으로 나타난 그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장호 씨 안녕하세요. 첫 인상이 참 좋으세요. 저와 같은 외로운 시간을 보내셨군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5년 전에 이혼했고 자녀는 딸 하나가 미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소규모 한국 무용 교실을 운영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우아함과 지적인 매력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때때로 눈을 맞추고 미소 지어 주었습니다. 대기업 출신인 제게 은근히 호감을 보이는 듯했습니다. 저도 그녀의 단아한 이미지와 기품 있는 매너에 자꾸 시선이 갔습니다. 장호 씨,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인연이란 서로를 제대로 알아갈 때 빛난다고 생각해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지연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 만남의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어 갔습니다. 우리는 2시간 넘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공통의 관심사도 많았습니다. 차를 마시던 중 지연 씨가 갑자기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한결 진지해졌습니다. 장호 씨, 저는 사람을 만날 때 처음부터 솔직한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과 원하는 바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 씨는 핸드백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이미 준비해온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4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우리 관계가 발전한다면 적어도 2달간은 그녀가 제 아파트로 들어와 동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동거 기간 동안의 모든 생활비는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놀라웠던 것은 한 달에 2번 해외여행을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같은 가까운 나라가 아닌 유럽이나 미국 같은 장거리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조건들을 듣고 있노라니 마치 계약서를 검토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놀라운 조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조건이 가장 중요한데요. 장호 씨, 저는 하루에 2번씩 육체적 교감이 필요합니다. 아침, 저녁으로요. 이건 제게 타협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저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물 한 잔을 홀짝 마시다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이틀에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2번이라니 제 나이 68세에 이런 요구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표정은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침묵이 이어지자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제 요구가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전 관계들이 모두 이 문제로 깨졌어요. 저는 활력이 넘치는 삶을 원합니다. 그녀는 메모장을 접어 다시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차를 마시며 제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표정은 여유로웠지만 눈빛에서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여유 있게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 달에 2번 해외여행은 재정적으로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씩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솔직히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연 씨는 제 고민하는 표정을 읽었는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단, 이 조건들은 변경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날 이후 저는 며칠 밤을 뒤척였습니다. 그녀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은 분명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격적인 조건들, 특히 마지막 조건은 제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와의 만남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설렜고 그 오랜 외로움이 사라질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3일 동안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지연 씨의 조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의 제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국 무용으로 다듬어진 그녀의 우아한 자태, 대화할 때마다 느껴지던 지적인 매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 따스한 미소.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지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 씨, 생각해봤습니다. 당신 조건에 동의합니다. 정말요? 상우 씨, 기뻐요. 제 마음을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약 3주 정도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동안 데이트도 하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고, 제가 체력 관리도 해보겠습니다. 물론이죠. 이해해요. 상우 씨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시죠? 저도 그 시간 동안 우리 집을 정리하고 짐을 꾸릴 수 있으니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3주 동안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 미술관도 가고 음악회도 관람했습니다. 헬스클럽에도 등록해 매일 운동을 시작했고 지연 씨가 추천한 한의원에서 보약도 지어 마셨습니다. 상우 씨, 운동하시니 훨씬 젊어 보이세요.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지연 씨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니까요. 전 이미 행복해요. 상우 씨가 제 조건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시니까요. 매번 만날 때마다 지연 씨는 제게 살짝 스킨십을 하며 앞으로의 동거 생활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설렘과 동시에 불안함도 느꼈습니다. 준비 기간 3주가 지나고 드디어 지연 씨가 제 아파트로 이사 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깨끗이 청소하고 새 침구류도 구입했습니다. 와, 정말 멋진 집이에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넓고 아늑하네요.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에요. 이제 이곳이 지연 씨의 집이기도 하니까요. 상우 씨, 이사 첫날인데 제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할게요. 제 손맛 어떤지 평가해 주세요. 그날 저녁, 지연 씨는 정성스럽게 요리를 했습니다. 고급 와인과 함께 즐긴 식사는 오랜만에 느끼는 가정의 따스함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지연 씨는 요리도 잘하시네요. 무용만 해온 게 아니에요. 살림도 제법 할 줄 알죠? 앞으로 맛있는 음식 많이 해드릴게요. 식사 후 우리는 테라스에 나가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연 씨가 제 손을 잡았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 약속대로 시작해볼까요? 지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긴장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침실로 들어가면서 저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천천히 진행할게요. 상우 씨가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사실 조금 떨리네요. 아내와 사별한 후로 이런 경험이 이해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사람과의 첫 시간은 항상 특별하죠. 제가 리드할게요. 지연 씨는 조명을 어둡게 조절하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배려가 긴장감을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상우 씨,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지연 씨의 부드러운 손길이 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68세의 제가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이끌었고, 저는 그녀의 리드에 따라갔습니다. 창호 씨 생각보다 더 좋았어요. 운동한 보람이 있네요. 지연 씨의 칭찬에 저는 어린아이처럼 기뻤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겨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지연 씨는 약속대로 다시 한번 저를 깨웠습니다. 창호 씨 일어나실래요? 아침도 즐거워야 하루가 완벽해지죠. 솔직히 저는 힘들었지만 그녀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쉬었다가 안 돼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하루에 2번이라고. 지연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결국 눈을 떴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첫 번째보다 더 힘들었지만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떠세요? 함께 사는 첫날이 마음에 드시나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지연 씨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실크 가운을 입고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이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꿈만 같아요. 지연 씨가 내 집에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앞으로 매일 이렇게 행복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창호 씨만 약속을 지켜주신다면요. 그녀의 말에 살짝 부담을 느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꿈결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쁘게 차려진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고 저녁이면 와인과 함께 로맨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첫 한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서로에게 배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지연 씨는 집안 살림을 완벽하게 해냈고 저는 그녀가 원하는 경제적 지원을 아낌없이 했습니다. 약속대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자주 했고 첫 달에는 괌으로 4박 5일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그녀의 마지막 조건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설렘과 애정으로 하루에 2번이라는 요구를 맞출 수 있었지만 점차 제 몸이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아팠고 밤에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을 계속 마시며 버텼지만 68세의 제 나이에 무리가 갔습니다. 2달 정도 지나자 심각한 피로감과 함께 혈압도 불안정하게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좀 쉬었으면 해요. 몸이 너무 피곤해서.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어 지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실망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창호 씨, 우리 처음부터 약속했잖아요. 이 조건은 절대 타협할 수 없다고요. 그날은 어떻게든 제 몸을 이끌어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점점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시고 때로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사를 찾아가니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라며 휴식을 취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에게 이 사실을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실망한 표정을 보는 것이 두려웠고 무엇보다 그녀를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계속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려 했습니다. 3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사는 심각하게 건강 상태를 경고했고 저 역시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녁 저는 지연 씨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연 씨, 미안하지만 더 이상 하루에 2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하셨어요.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줄이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지연 씨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그동안 보여주던 부드러운 미소는 사라지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럴 거면 왜 처음에 약속했어요? 저를 속이신 거예요? 그날 밤 처음으로 우리는 심한 말다툼을 했습니다. 지연 씨는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화를 냈고 저는 건강 문제를 이해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고 결국 그녀는 침실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때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고 퇴근 후에도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날카로운 질문과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당신은 나를 원하지 않는 거죠?
내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녀는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전 남편과 저를 비교하며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큰 압박감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의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에 가니 의사는 심장에 무리가 갔다며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지연 씨는 잠시 저를 걱정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일주일 정도 지나자 다시 예전의 요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좀 나아지셨죠? 우리 약속을 다시 지킬 수 있겠어요? 저는 더 이상 무리할 수 없다고, 제 건강이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그녀는 점점 더 짜증을 내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우리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겼고 함께 생활하는 것이 고통으로 변해갔습니다. 식사 시간은 침묵 속에 흘러갔고 예전에 즐기던 데이트도 의무적인 행사로 변질되었습니다. 지연 씨는 점점 더 자주 과거 이혼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비교했고 자신의 매력이 떨어졌냐며 저를 자극했습니다. 제 건강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낮에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설레고 행복했던 공간이 이제는 부담과 스트레스가 가득한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갈등이 계속되면서 지연 씨의 태도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관계가 가장 나빠진 것은 함께 산 지 4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에서 혈압약 처방을 받고 돌아왔는데 지연 씨가 거실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제게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그녀가 운영했던 과거 무용학원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회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학원에 다녔던 회원분들이에요. 다들 상우 씨와 나이가 비슷한데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모르실 거예요. 지연 씨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사진 속 남성들은 모두 탄탄한 체격의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불편한 마음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특히 박종훈이라는 61세 남성 회원과 김민석이라는 65세 회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일주일에 4번씩 무용 수업을 받고 김 씨는 매일 아침 아내와 조깅을 한 후 저녁에 무용 수업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지연 씨의 말에는 분명한 비교와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 회원들이 얼마나 체력이 좋고 배려심이 깊은지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종훈 씨가 그녀에게 식사 초대까지 했다는 말을 덧붙이며 저와 노골적으로 비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지연 씨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처음 보는 냉랭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헤어질까요? 상우 씨가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떠나도 좋아요.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스트레스로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도 여러 번 들었지만 막상 그녀가 떠난다고 하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관계를 더 노력해보자고 제안했지만 지연 씨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 동네에 정이 들었고 이웃들과도 관계가 좋아져서 떠나기 아쉽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폭탄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 정말 헤어지길 원하신다면 이 아파트를 제 명의로 넘겨주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34평 아파트를 그녀 명의로 넘기라니 어림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모아온 재산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사시든가요. 상우 씨의 약속 불이행으로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는 법적으로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문제예요. 지연 씨는 갑자기 법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정신적 피해라니 동거한 지 고작 4개월 만에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연 씨는 매일같이 아파트 명의 이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TV를 볼 때도 심지어 제가 전화 통화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같은 요구를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듣는 말도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듣는 말도 아파트 명의 이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명예 이전 언제 해주실 거예요?
제 변호사가 서류 준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압박은 매일 계속되었고, 심지어 그녀는 자신의 변호사와 통화하는 모습을 일부러 제 앞에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고, 제 건강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 귀가 시간을 자꾸 늦추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따뜻한 보금자리였던 제 집이 이제는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연 씨는 때로는 눈물을 보이며 제게 애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동네 이웃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습니다. 지연 씨가 소리를 지를 때면 옆집 아파트에서도 들릴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웃 주민이 소음 때문에 배를 누르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창피함과 당혹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다 심장마비로 쓰러지시면 어쩌실 건데요? 그냥 아파트 명의만 넘겨주시면 모든 게 끝나요. 지연 씨의 끊임없는 명예 이전 요구는 제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밤낮으로 아파트 이야기만 듣다 보니 이제는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렇다고 34평 아파트를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집은 제가 40년 넘게 일하며 모은 유일한 자산이었고, 노후를 보낼 보금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연 씨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떠날 생각인가 싶어 당황했습니다. 떠난다면 좋을 듯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없는 일상이 너무 적막할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이제 떠날게요. 전 더 이상 약속 못 지키는 사람과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돈으로라도 줘요. 지연 씨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짐을 구리는 그녀를 바라보니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무리 그녀의 요구가 지나쳤다고 해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집 명의는 넘길 수 없으니 퇴직금 일부를 깨서 위로금을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3천만 원을 제안했지만 지연 씨는 거절했습니다. 결국 협상 끝에 5천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퇴직금을 일부 해지하고 적금을 깨는 데는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동안 지연 씨는 짐을 풀고 다시 함께 지냈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더 이상 잠자리 요구도 없었고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서류 처리와 송금 날짜만 계속 물어볼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5천만 원을 지연 씨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지연 씨는 다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고 저는 텅 빈 아파트에 혼자 남았습니다.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잃었지만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와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잠을 잘 수 있었고 혈압도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가 떠난 지 정확히 3주 후 갑자기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창호 씨, 잘 지내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친근한 목소리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전화드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무용학원을 차리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 우리는 이미 합의했잖아요. 5천만 원으로 모든 걸 정리하기로 했잖아요. 그건 우리 관계에 대한 정리였고 이건 제 새 출발을 위한 부탁이에요. 학원을 차리려면 최소 1억은 있어야 하는데. 그녀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5천만 원을 줬는데 또 1억을 달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지연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 씨는 또다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전화와 문자를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학원 사업 계획서를 보내며 투자를 요청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거절하자 그녀의 태도가 점점 달라졌습니다. 창호 씨, 우리 사이의 비밀을 이웃들이 알면 어떨 것 같아요? 키키 아드님 가족에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고
다시 한번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재발했고 식은땀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계속 거절하자 지연 씨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저희 사이를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주민 연락처 일부를 입수한 모양이었습니다. 문자 내용은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동네 어르신의 이중생활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본 이웃들로부터 몇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다들 무슨 일인지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악의적인 소문이라고 얼버무렸지만 마음속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특히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님에게도 연락이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 지연 씨를 소개해준 분이었기에 더욱 창피했습니다. 결국 지연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지연 씨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창호 씨, 이렇게 만나니 반갑네요. 잘 지내셨어요? 그녀의 태연한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연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정말 학원을 차리고 싶어요. 그리고 상우 씨의 도움이 필요해요. 1억만 투자해 주시면 모든 연락을 끊고 다시는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제가 망설이자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제 지인들과 동창회 모임 멤버들의 연락처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이전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선후배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상우 씨가 어떤 약속을 하고 또 어떻게 그 약속을 어겼는지 알려드릴까요? 특히 그 하루에 2번이라는 조건에 대해서.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저항이 무너졌습니다. 제 자존심, 체면보다 중요한 것은 평생 쌓아온 사회적 신용이었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이 저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68세의 이 나이에 모든 체면이 구겨질 것이었습니다. 알겠어요. 1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정말 끝이어야 합니다. 지연 씨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 저는 남은 퇴직금과 주식, 그리고 일부 대출까지 받아 1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지연 씨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이것으로 정말 끝이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지연 씨는 문자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상우 씨, 투자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이제 연락 끊을게요. 행복하세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비통함이 밀려왔습니다. 1억 5천만 원. 제 노후를 위해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3일 후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지인을 만났는데 그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상호 씨, 지연 씨가 무용학원 차렸다면서요? 아주 좋은 위치에 큰 규모로 시작했다고 하던데. 충격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정말로 학원을 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지연 씨의 학원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시내 번화가에 고급스러운 한국 무용학원이 오픈했고 원장은 이지연이라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 속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몇 명이 등록한 첫 회원으로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제 이웃들을 자신의 사업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연 씨는 제 돈으로 학원을 차렸을 뿐만 아니라 제 이웃들까지 끌어들였고 제 이름까지 공개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제 삶의 영역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고 언제든 저를 다시 괴롭힐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아파트에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지연 씨가 또다시 나타나 저를 괴롭히면 어떡하나 하는 공포가 밤마다 저를 덮쳤습니다. 결국 저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를 팔고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 이사가기로 한 것입니다.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후 제 마음은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지연 씨는 또다시 제 삶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상우 씨, 지난번에 보내주신 투자금으로 학원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방문해 보세요. 우리 동네 주민들도 많이 다니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비슷한 문자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연 씨는 마치 우리가 여전히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행동했고, 이것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지연 씨는 학원 소식과 함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 사진들 속에는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무용을 배우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동네 이웃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호 씨 덕분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에 좋은 매수자가 나타났고 빠르면 한 달 안에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곧 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연 씨는 제가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갑자기 저에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을 때 문을 열고 그녀를 마주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상호 씨, 이사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제게 알리지도 않고 떠나실 생각이셨나요? 지연 씨는 여전히 우아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상호 씨, 왜 그렇게 서두르세요? 우리 사이가 이렇게 끝나는 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지연 씨의 말은 겉으로는 다정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가 그녀에게 알리지 않고 떠나는 것이 배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대화 도중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매물로 내놓은 아파트의 부동산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희 새로운 이주 예정지까지 조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성남에 있는 이 아파트로 가실 계획이신가 봐요? 좋은 동네지만 서울보다는 좀 외진 곳이네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연 씨가 어떻게 그 정보까지 알아냈는지 충격적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만 상의했던 내용이었는데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 이제 그만해요. 우리는 더 이상 관계가 없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 줬잖아요. 제 말에 지연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곧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상우 씨가 떠나시면 제가 이 동네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학원 운영도 어려워질 거고 게다가 상우 씨를 소개해 준 분들에게 설명하기도 곤란하고요. 그녀의 말은 분명한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이미 당신에게 1억 5천만 원을 줬잖아요. 지연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상우 씨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 동네에 남아서 가끔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학원 행사에 참석도 해주시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사람에게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 부동산에 연락해 가격을 대폭 낮추더라도 빨리 매매를 진행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일주일 만에 계약이 성사되었고 2달 후면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연 씨는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최대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사 날짜만큼은 절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사 당일 저는 새벽 일찍 이삿짐 트럭을 불러 서둘러 짐을 옮겼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집을 떠나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평화를 위한 유일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남의 조용한 아파트로 이사한 후 저는 이전 번호를 해지하고 새 전화번호를 만들었습니다. SNS 계정도 모두 삭제했고 가능한 한 디지털 흔적을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치 도망자처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 때 문득 우편함에서 한 장의 엽서를 발견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지만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상우 씨, 새 집은 어떠세요? 언젠가 방문해 볼게요. 그렇게 성남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새 생활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이쪽으로 이사 오니 차액도 꽤 남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여유가 있었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지연 씨의 연락도 끊기고 새로운 환경에서 조용히 지내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다시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내용을 보면 지연 씨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지내시나요? 라는 단순한 안부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학원이 잘 되고 있어요. 상호 씨 덕분이에요. 와 같은 메시지로 변해갔습니다. 문자를 무시하자 이번에는 이메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학원 소식과 함께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 중에는 제가 그곳에 살 때 찍었던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어떻게든 저와의 연결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번호를 또 바꾸고 이메일도 차단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심지어 제 새 아파트 경비실로 택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택배 상자 안에는 한국무용공연 초대장과 함께 후원자 김상호 님께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밤마다 전화기가 울릴까 두려워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꺼두곤 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잠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일이 잦아졌고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오늘도 잠을 못 주무셨군요. 눈 밑이 퀭하네요. 병원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불면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지만 약을 먹어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심리 상담도 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이런 증상은 심각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울증 검사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중증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와 함께 정신과 상담을 병행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털어놓지 않고는 어떤 상담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건강은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식욕이 떨어져 체중이 급격히 줄었고 혈압은 불안정하게 오르내렸습니다. 가끔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어 응급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의사들은 모두 시민성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상우님, 무슨 일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셔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사의 따뜻한 권유에도 저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68세의 노인이 황혼에 만난 연인에게 당한 협박과 금전적 피해, 그리고 그 후에 집요한 스토킹까지.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털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방식으로 지연 씨가 제 삶에 침입해올지 모르는 불안감이 항상 저를 짓눌렀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볼 때마다 혹시 그녀가 밖에서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한때는 당당하게 대기업에서 일했던 제가 이제는 자신의 그림자조차 두려워하는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끔은 거울 속 초라한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다 시작한 황혼의 연애가 제 삶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1억 5천만 원의 금전적 손실보다 더 큰 것은 제 자존심과 건강, 그리고 평안한 노후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하고 낮에는 항우울제와 혈압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 한순간의 판단착오가 노년의 삶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비록 지금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히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노년층 분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싶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정말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졌을 때 그 공허함은 상상 이상으로 크고 깊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아가기에 노인의 외로움을 완전히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서둘러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동거를 제안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사람은 절대 믿지 마세요. 진정한 관계는 천천히 서로를 존중하며 발전해야 합니다. 제 경우처럼 처음부터 물질적인 조건이나 지나친 요구를 내세우는 사람은 진심으로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은퇴 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남성들은
이런 유형의 사기나 착취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연애나 재혼을 준비하신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데이트만 하면서 상대의 성격, 가치관, 생활 패턴 등을 파악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상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무시하지 마세요. 때로는 제3자가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주변 사람들과 상의했더라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는 법적인 부분도 고려하세요. 재산 관리나 동거 계약 등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고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정서적 의존을 하기보다는 친구들, 취미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으세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복지관에서 바둑 동호회에 가입했고 주 2회 산책 모임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쩌면 극단적인 사례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흔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파고드는 사람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을 노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비록 저는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과 30년 넘게 살던 집, 그리고 건강까지 잃었지만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더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노년의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그리고 주변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며 진행하시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황혼이 외롭지 않고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노년기의 선택은 남은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디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제 나가주세요. 더는 이렇게 한 집에서 지낼 수가 없어요. 갑자기 웬 말이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니? 어머님 존재 자체가 잘못이에요. 약값, 병원비, 식비, 나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민호야, 지금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날 내쫓으려는 거냐? 내가 어디로 가라고? 평생 널 위해 농사 짓던 이 어미가 이런 상황을 꿈이라도 꿔봤겠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농사지었던 어머니가 노년에 자식에게 버림받는 충격적인 현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는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노숙자가 되어 서울역을 전전하던 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했지만 놀랍게도 그것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인생의 거친 바람에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어떻게 발견하고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저를 쫓아냈던 며느리에게 당당히 맞서는 짜릿한 순간도 나오니 꼭 끝까지 보시고 통쾌함도 함께 느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감동적인 인생 역전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무료이니 마음껏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9살 이경숙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충청남도 작은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손주들 얼굴 볼 날만 기다리던 평범한 할머니였죠. 제가 살았던 마을에서 저는 제가 직접 지은 쌀로 주위 사람들에게 떡을 자주 해서 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제가 만든 떡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기분이 좋아져서 저도 더욱 더 자주 돌리게 되었습니다. 한간에는 저더러 떡박사라 불러주셨지요. 내가 직접 재배한 찹쌀과 맵쌀로 빚은 떡은 인근 지역까지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마을 잔치마다 내 손을 거치지 않은 떡은 없었어요. 우리 마을 잔치는 경숙 씨 떡이 있어야 제대로 된 잔치지. 그 정성과 손맛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어. 이장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설날이면 가래떡, 추석이면 송편, 돌잔치에는 수수팥떡까지. 마을의 크고 작은 일에는 늘 내 떡이 중심에 있었지요. 농사일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틈틈이 정성껏 떡을 빚었던 내 손을 마을 사람들은 마법사의 손이라고까지 불러주었습니다. 그렇게 70년 가까이 고향에서 살아오다 나이가 들면서 농사일이 점점 힘겨워졌어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서 논밭을 일구는 것이 버거워질 무렵 서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던 아들 민호가 나를 모시겠다며 찾아왔지요. 어머니, 이제 그만 농사 짓고 서울로 오세요. 저희와 함께 살면 훨씬 편할 거예요. 의료시설도 좋고 손주들도 볼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고향을 떠나는 것이 정말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민호의 진심 어린 설득과 손주들을 더 자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결국 서울행을 결정했답니다. 평생 일구던 논밭을 팔고 50년 넘게 살아온 집을 정리하면서 가슴 한편이 아리긴 했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설렘도 있었어요. 서울 강남의 아파트로 이사한 첫날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가 온다고 방을 예쁘게 꾸며 놓았고 며느리 혜진도 처음에는 어머님, 저희가 모실게요. 편하게 계세요. 라며 친절했지요. 아들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회사도 번창하는 것처럼 보였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민호의 사업이 갑자기 위기를 맞으면서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대형 프로젝트에서 큰 손실을 보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했어요.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말투도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 약은 꼭 드셔야 해요. 약값이 한 달에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우리 처지가 어떤지 생각 좀 해주세요. 나는 점점 집안에서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내가 부담이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지요.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온 상태였으니까요. 그렇게 불안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아침, 결국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더는 어머님까지 모실 여력이 없어요. 다른 곳으로 가주셨으면 해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나는 마치 천둥을 맞은 듯 멍해졌어요. 아들 민호도 고개를 숙인 채 변명처럼 말을 이었지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지금 회사가 부도 직전이고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내 짐을 싸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인 듯 빠르고 능숙하게 내 옷가지를 여행 가방에 밀어 넣었지요. 평생 떡을 빚던 내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됐다. 내가 나갈게. 내가 평생 이 손으로 벌어먹고 살았는데 굶어 죽진 않을 거야. 나는 간단한 짐만 챙겨 집을 나섰어요. 학교에 간 손주들과는 인사도 못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나오는 순간 바깥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시골의 맑은 공기와는 달리 서울의 찬바람은
내 마음처럼 싸늘했지요. 가방 하나 들고 도시의 거리를 헤매다 결국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평생 농사짓던 손으로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지만 73세의 나이에 일자리는 쉽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서울역 대합실의 벤치에 앉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선 기분이었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영내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역사, 내 노숙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용객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비원의 손길에 깨어난 나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와야 했지요. 서울의 밤거리는 고향의 어두운 밤보다 훨씬 무섭고 차가웠습니다. 역 주변의 구석진 곳에 몸을 웅크린 채 그날 밤을 보냈어요. 평생 농사일로 단련된 몸이었지만 73세의 나이에 거리에서 노숙하는 것은 너무도 가혹했지요. 새벽 공기에 온몸이 얼어붙은 듯했고 관절은 욱신거렸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 인생이. 절망 속에 며칠을 보내던 중 우연히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정보를 들었어요. 평생 자존심 강하게 살아온 나에게는 남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미 가진 돈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배고픔과 자존심 사이에서 결국 배고픔이 이기고 말았습니다. 서울역 주변에서의 첫 밤은 정말 끔찍했어요. 한겨울 추위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새벽을 맞이하니 온몸은 얼어붙은 것 같았고 관절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지요. 매일 아침 공중화장실에서 간단히 세수를 하고 하루 종일 일자리를 찾아 돌아다녔지만 73세 노인에게 일자리는 쉽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할머니, 죄송하지만 저희는 좀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요. 면접관들의 말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구직 경험이 없던 저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돈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배고픔은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하던 다른 할머니가 무료 급식소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그분 말에 따르면 매일 아침 역에서 멀지 않은 교회에서 노인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한다고 했지요. 아침 7시부터 줄 서야 해. 사람 많으니까. 일찍 가야 먹을 수 있어. 평생 자존심 강하게 살아온 제게는 남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배고픔과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생존 본능이 이겼습니다. 이른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급식소를 찾아갔어요. 급식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나이 든 어르신들,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 지팡이에 의지한 할머니들. 모두 한때는 누군가의 부모이자 조부모였을 텐데, 이렇게 한 끼 식사를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1시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린 끝에 받은 아침 식사는 간단한 밥과 국, 그리고 작은 반찬 2가지가 전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고향에서 먹던 어떤 진수성찬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급식소를 나오는데 자원봉사자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친절한 미소를 지닌 중년 여성이었어요. 할머니, 혹시 일자리 찾고 계세요? 근처에 노인 일자리 센터가 있는데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분의 안내로 노인 일자리 센터를 찾아갔고 상담사와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농사 경험과 특히 떡 만드는 기술에 관해 이야기했더니 상담사 분이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어요. 마침 저희가 연계하는 곳 중에 작은 떡집이 있어요. 보조 인력을 구하고 있는데 할머니 같은 경험자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센터 직원의 안내로 행복한 떡집이라는 작은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60대 중반의 박명자 사장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가게는 작았지만 정갈했고 고향의 떡집 냄새가 나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실력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찹쌀로 가래떡 만들어 보세요. 사장님의 요청에 주저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시작했어요. 찹쌀을 씻고 불리고 찌고 치대는 과정. 평생 해온 일이라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제가 만든 가래떡을 본 사장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행복한 떡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하루 6시간 일하면서 점심도 제공받았고 무엇보다 제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떡을 만드는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보름쯤 지났을 때 첫 월급으로 작은 고시원 방을 얻게 되었어요.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동으로 사용해야 했지만 그래도 제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서울역에서의 노숙 생활을 마치고 비로소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 떡집으로 출근하고 오후에는 퇴근 후 고시원에서 쉬는 일상이 생겼습니다. 농사짓던 삶과는 달랐지만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이 만들어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평생 사랑해온 일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제 떡 만드는 솜씨를 정말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작업만 맡기셨지만 점점 더 중요한 일들을 맡겨주셨고 특히 절기마다 만드는 특별한 떡은 제게 전적으로 의지하셨습니다. 경숙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솜씨는 제 위에 계세요. 저희 단골 손님들이 요즘 떡이 더 맛있어졌다고 하시는데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렇게 떡집에서 일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사장님이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어머님, 다음 달에 서울에서 전통 음식 페스티벌이 열려요. 우리 가게도 참가하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우리 부스에서 떡 시연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머님의 솜씨라면 분명 인기를 끌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큰 행사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사장님의 열렬한 권유와 제 솜씨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전통 음식 페스티벌 참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행사 준비 기간 동안 저는 제가 평생 고향에서 만들어 온 떡들을 하나하나 선보였어요. 찹쌀떡, 증편, 가래떡, 쑥떡, 백설기, 송편. 거기에 제가 농사지으며 깨달은 곡물의 비밀과 고향에서 전해 내려오는 방식으로 맛을 낸 특별한 떡들까지. 이경숙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어내세요? 저희가 배워온 방식과는 다른 것 같아요. 함께 행사를 준비하던 젊은 음식 연구가들이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사실 특별한 비법이라기보다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터득한 작은 지혜들이었어요. 쌀을 씻을 때의 물 온도, 불릴 때의 시간, 찌는 과정에서의 불 조절, 그리고 치대는 힘의 강약까지. 모든 과정에는 농부이자 떡장인으로서 제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페스티벌 당일, 제 부스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어요. 충청도 할머니의 손맛이라는 간판만으로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한 번 맛을 본 손님들은 다시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할머니, 이 떡 맛이 제가 어릴 때 외할머니가 해주시던 맛과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내실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도시에서 자란 젊은이들에게 제 떡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맛이었나 봅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3일간의 페스티벌은 대성공으로 마무리되었고 행사가 끝날 무렵에는 제 떡을 사기 위해 미리 예약하는 손님들까지 생겼습니다. 페스티벌 마지막 날,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제 부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전통 미소,
프랜차이즈의 대표 박진우라고 소개했어요. 이경숙 어머님, 제가 이번 페스티벌 내내 어머님의 떡을 지켜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30년 넘게 이 업계에 있었지만 이런 손맛은 처음 경험해봅니다. 박진우 대표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의 회사 전통미소는 전국에 20개 지점을 가진 전통 떡 프랜차이즈였어요. 그는 제가 가진 손맛과 비법으로 특별한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경숙내 시골떡이라는 브랜드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어머님의 레시피와 손맛, 그리고 저희의 마케팅과 유통망이 만나면 분명 대단한 시너지가 날 겁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73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 손으로 직접 만들지 않는 떡이 과연 같은 맛을 낼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박 대표는 제가 직접 젊은 떡 장인들을 교육하고 품질 관리를 맞는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의 가장 현명한 선택 중 하나였어요. 경숙내 시골떡의 첫 매장은 강남의 번화가에 문을 열었습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 속에 전통의 맛을 담아낸 콘셉트가 도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매장 한켠에는 제가 직접 떡을 만드는 공간이 마련되었고, 손님들은 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곳에서 떡을 만들며 젊은 장인들에게 비법을 전수했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잊혀가는 우리 떡 문화를 알렸습니다. 경숙내 시골떡은 오픈 한 달 만에 강남 지역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고, 3개월 후에는 두 번째 매장이 명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자식집에서 쫓겨난 지 불과 1년 만에 전국적으로 알려진 떡 브랜드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인생 후반기에 이룬 저의 성공 스토리는 여러 매체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방송과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SNS에서는 제가 떡 만드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의 인생 역전 스토리에 감동하고 희망을 얻었다고 말해 주었어요. 73세의 노숙자가 된 할머니가 1년 만에 성공한 사업가로 거듭난 이야기는 특히 노년층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숙내 시골떡이 텔레비전과 SNS에서 화제가 되었을 때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강남 본점에서 근무하던 평범한 어느 오후 매니저가 다급히 저를 불렀어요. 사장님을 꼭 만나야 한다는 손님이 계세요. VIP룸으로 안내해드렸는데. 의아한 마음으로 VIP룸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집에서 쫓아냈던 며느리 혜진이 화려한 명품 옷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고, 옆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비싼 옷과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TV에서 봤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1년 전 저를 내쫓던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옷가지를 여행 가방에 던져 넣으며 당장 이 짐 갖고 나가세요. 라고 소리치던 그 모습이 누구시죠? 저는 최대한 감정을 누르며 물었습니다. 혜진은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녀는 작년에 민호와 이혼했다고 했고, 옆에 있는 남자는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최 대표라고 했습니다. 둘은 1년 전부터 사귀고 있다고 해요. 그들은 전통 한옥마을을 테마로 한 복합상가 사업에 경숙내 시골떡을 메인 테넌트로 삼고 싶다며 3억 원의 투자금을 요청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1년 전 10만 원을 던지듯 주며 저를 내쫓던 그 며느리가
이제 와서 3억을 요구하다니.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어머님, 그때는 정말 상황이 안 좋았어요. 지금은 다르고. 민호 오빠도 아직 어머님 생각 많이 해요. 손주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내 아들과 손주들 이야기를 꺼내자 가슴이 찔렸지만 과거의 상처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손주까지 앞세워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니 더 괘씸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들이 떠난 후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1년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났던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다니. 난 변한 게 아니야. 다만 내 가치를 알게 된 것뿐이지.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존재감 없이 살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한 경숙내 시골 떡의 대표였으니까요. 며느리와의 마주침 이후 제 마음에는 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무거운 감정들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과거의 아들 민호에게 느꼈던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손주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뒤섞여 복잡했지만 이제는 그 감정들을 정면으로 마주할 힘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강남 본점에서 떡 시연회를 마치고 사무실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많은 고객들로 붐비는 매장이었지만 문득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창 밖에서 망설이듯 매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제 아들 민호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벌써 1년 전 제가 집에서 쫓겨나던 그날이었으니까요. 민호는 여위어 보였고 눈에는 피곤함이 서려 있었지만 과거의 초췌한 모습보다는 훨씬 단정해 보였습니다. 직원들에게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말하고 매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호는 저를 보자 놀란 듯했고 몸이 굳어버렸어요.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어쩐 일이니? 민호는 우물쭈물하며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어머니를 그렇게 내보낸 거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지만 손주들 생각에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니? 민호는 제 질문에 얼굴이 환해지며 아이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도 될지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잠시 망설임 끝에 허락했습니다. 손주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그간의 상처보다 컸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제 작은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미나가 달려와 제 허리를 꼭 안았어요. 준수는 수줍어하며 뒤에 서 있다가 천천히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과거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 갔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이 제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 같았어요. 민호와 손주들과의 재회는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토요일마다 떡 만들기를 가르치며 보내는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치유의 시간이 되었어요. 특히 미나는 제 손놀림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떡 만드는 법을 금세 배워갔습니다. 준수도 처음에는 관심이 없는 척했지만 점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동안 경숙내 시골떡은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첫 매장을 열고 1년 반이 지나자 전국에 1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진 기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숙 할머니의 손맛을 찾아 일부러 먼 곳에서도 찾아왔고 매장마다 긴 줄이 늘어서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공 스토리가 한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팀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인생 역전 시리즈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저를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제 이야기가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출연을 결정했어요. 한 달간의 촬영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카메라 팀은 제가 새벽에 일어나 떡을 준비하는 모습부터 강남 본점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그리고 아들 민호와 손주들과 함께하는 주말의 모습까지 담았어요. 때로는 제가 서울역에서 노숙했던 그 장소를 다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첫 밤을 보냈어요. 추위에 떨며 내일이 오지 않길 바랐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밤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바닥까지 내려가야 진짜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는 73세의 기적 경숙 할머니의 인생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주요 방송 채널에서 방영되었어요. 시청률이 15%를 넘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전국의 경숙내 시골떡 매장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전화와 이메일로 응원 메시지가 쇄도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방송 이후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제가 노숙인들과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시작한 따뜻한 떡 프로젝트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주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매장에서 판매되는 떡 한 개당 100원씩을 적립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활동이었는데 다큐멘터리 방영 후 후원금이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SNS에서는 샵 경숙 할머니 챌린지가 트렌드가 되었어요. 젊은이들이 자신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거나 주변의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는 모습을 인증하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어요. 방송 이후 여러 대학에서 특강 요청도 왔습니다. 처음에는 마이크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떨렸지만 젊은 학생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용기를 냈지요. 제 강연의 주제는 떡에서 배우는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떡은 정성과 기다림의 예술이에요. 쌀을 불리고 찌고 치대는 과정 모두 서두르면 안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때로는 온 힘을 다해 치대야 해요. 그러면 결국 달콤하고 쫄깃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죠. 학생들은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고 강연 후에는 긴 줄을 서서 사인과 함께 인생 조언을 구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영감이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서울역에서 노숙하던 그날, 이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제 강연과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키면서 경숙내 시골떡은 단순한 음식점을 넘어 사회적 의미를 가진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에서도 입점 제한이 쇄도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브랜드가 너무 고급화되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통떡의 가치를 알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첫 백화점 매장은 서울 강남의 유명 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에 문을 열었어요. 기존 매장과는 달리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차별화했지만 떡의 맛과 정성만큼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매장의 성공을 시작으로 서울과 부산에 각각 한 곳씩 백화점 매장을 추가로 열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확장되면서 저는 중요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매장이 늘어날수록 인력이 더 필요했고 제가 모든 곳을 직접 관리할 수 없게 되었지요. 어느 날 밤 이 문제로 고민하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바로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어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아요. 저처럼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기회조차 없는 분들이죠.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드리고 싶어요. 박진우 대표에게
제 생각을 말했을 때 그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노인 인력만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지, 서비스 품질은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했지요. 하지만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확신했어요.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회였습니다. 첫 시도로 대구에 있는 매장 하나를 시니어 매장으로 전환했어요. 60세 이상의 직원들로만 구성된 이 매장은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젊은 직원들보다 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했고 손님들의 만족도도 높았어요. 특히 손님들은 어르신들의 따뜻한 정과 진심 어린 서비스에 감동했다고 합니다. 이 성공을 바탕으로 경숙내 시골떡은 시니어 친화 기업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새로 열리는 매장은 기본적으로 60세 이상의 직원 비율을 70% 이상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도입했고 중간 관리자 역할도 능력 있는 시니어들에게 맡겼어요. 물론 처음에는 교육과 적응에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들의 열정과 삶의 경험이 이를 충분히 보완했습니다. 가장 보람찼던 것은 이분들의 인생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어요. 서대구 지점에서 일하시는 박말순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노숙 생활까지 경험하셨지만 지금은 매장의 팀장으로 일하며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고 하셨어요. 경숙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는 월급도 받고 내 삶에 자부심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모여 경숙내 시골떡은 단순한 떡 브랜드를 넘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시니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표창을 받았고 여러 지자체에서도 협력 제안이 들어왔어요.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은 시니어 재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노인분들에게 기본적인 서비스 교육과 떡 만들기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3주간의 교육을 마친 후에는 경숙내 시골 떡 매장이나 협력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각지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많은 노인분들의 새 출발을 돕게 되었어요. 75세가 되어가는 나이에도 저는 일주일에 3번 이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제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보람찼거든요. 교육생 중에는 저처럼 자식에게 버림받은 분들도 있었고 평생 일만 하다 갑자기 은퇴한 후 갈 곳을 잃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과거를 떠올렸고 더욱 열심히 돕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경숙내 시골떡은 2년 만에 전국에 20개 매장을 가진 알찬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서울 4개, 부산 2개, 대구, 대전, 광주, 제주에 각 1개씩 매장이 있었어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각 지역에서 꼭 가봐야 할 떡집으로 소문이 나 항상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특히 강남 본점과 부산 해운대점은 백화점에 입점해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각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 중 70% 이상이 60세 이상의 시니어였고 본사 직원 중에도 시니어 비율이 40%를 넘었어요. 이는 업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용 구조였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리 브랜드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은 노숙인 재활 프로그램이었어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숙인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노숙 생활을 하는 노인분들에게 주거 지원과 함께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6달간의 적응 기간을 거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명 넘는 노숙 노인분들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경숙내 시골 떡이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저는 더 의미 있는 일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울 종로의 한 한옥을 방문했어요. 오래된 한옥이었지만 아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었고 마당도 넓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한옥을 둘러보는 내내 머릿속에서는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이곳에 전통 떡 문화 체험관을 열고 싶어요. 사라져가는 우리의 떡 문화를 보존하고 젊은 세대에게 전통의 맛과 지혜를 전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중개인은 놀란 눈빛이었지만 내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 한옥은 내 소유가 되었고 6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옛 모습은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체험 시설을 갖추는 작업이었습니다. 특히 떡 문화의 역사부터 현재까지를 보여주는 전시관과 직접 떡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실을 중심으로 설계했어요. 76세 생일을 맞은 날, 전통 떡 문화 체험관이 공식 개관했습니다. 개관식에는 문화계 인사들과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석했고, 전통 문화 계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체험관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우리 떡 문화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체험관 한켠에 마련된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였어요. 이곳은 일할 의지는 있지만 기회를 찾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취업 상담부터 교육, 그리고 실제 일자리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경숙내 시골 떡 매장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과도 협력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해 주었지요. 우리 사회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너무 쉽게 버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시는 걸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이 말은 제가 센터 개소식에서 한 말인데 많은 언론에서 인용되었고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는 개소 첫 해에만 200명이 넘는 노인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했고 그중 80%가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일을 유지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체험관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장학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전통 음식을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체험관에서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특히 조선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우선 기회를 주었는데 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전통떡을 배우며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가장 보람찼습니다. 체험관은 개관 이후 매주 수백 명의 방문객으로 붐볐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어요. 한국의 떡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창구가 된 것이죠. 나는 비록 7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일주일에 3번은 꼭 체험관에 나가 방문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단체 방문이 있는 날이면 직접 떡 만들기 시연을 하고 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떡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이에요. 쌀 한 톨의 마음을 담아야 맛있는 떡이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에 정성을 다하면 언젠가는 그 정성이 여러분에게 돌아올 거예요. 체험관과 일자리 지원센터의 성공은 정부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 우수 모델로 선정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전통문화 계승 공로자로 저를 표창했어요. 이런 인정과 지원 덕분에 체험관은 더욱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76세 생일을 맞이한 해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는 노인복지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과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어요. 시상식 날, 제가 서울역에서 노숙하던 그날을 생각하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시상식 이후 전국에서 더 많은 협력 제안과 지원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욕심내지 않고
핵심 가치에 집중했어요. 전통떡 문화의 계승과 노인 일자리 창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76세에서 77세로 넘어가는 해, 비영리 재단을 공식 설립했어요. 그동안의 모든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제가 없더라도 이 가치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특히 재단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는 노인 창업 지원 사업이었어요. 저처럼 노년에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창업 자금과 멘토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시니어 창업 지원 센터를 여러 노년층의 창업을 돕기 시작했고, 매년 30개 이상의 노인 창업 사례가 탄생했어요. 특히 전통 먹거리, 공예, 서비스 분야에서 많은 성공 사례가 나왔고, 이들 중 일부는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서울역에서 노숙하던 그날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떡 한 가지로 시작한 작은 도전이 이제는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전통 문화를 지키는 큰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체험관과 재단 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77세 생일을 앞두고 서울시청 앞 대형 강당에서 열린 인생 2막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강당에는 은퇴를 앞둔 중년층부터 이미 은퇴한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 인생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청중을 바라보니 3년 전 서울역에서 노숙하던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때의 절망감, 추위, 배고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끝났다는 체념의 감정까지. 하지만 시간이 흘러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그 모든 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73세에 집에서 쫓겨나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은 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기심과 놀라움, 그리고 기대감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저는 지난 4년간의 여정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만난 인연, 작은 떡집에서의 일자리, 경숙내 시골 떡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전통 떡 문화 체험관과 노인 일자리 센터 설립까지. 모든 과정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갔던 순간들이었어요.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저도 완전히 포기한 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평생 농사 짓고 떡을 만들며 터득한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인생은 떡 만들기와 닮았어요. 쌀을 불리고 찌고 치대는 과정 모두 인내와 정성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온 힘을 다해 치대야 해요. 그러면 결국 달콤하고 쫄깃한 떡이 완성되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도 결국 지나가고 새로운 맛을 선물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할머니께서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해요. 70대에 새 출발을 한 저처럼 여러분도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저에게 많은 편지와 이메일이 왔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은 60대 남성,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50대 여성, 그리고 은퇴 후 방향을 잃은 수많은 노인들. 그들은 저의 이야기에서 위로와 희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많은 편지에 직접 답장을 썼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기 위해 인생의 파도를 타는 법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솜씨가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평생 살아오며 배운 지혜와 노숙자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거듭난 과정을 솔직하게 담았어요. 책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독자들과의 만남 행사도 여러 번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했던 것은 노숙인 쉼터에서의 강연이었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내일이 두려웠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특별한 재능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젠가 빛을 발할 순간이 올 거예요. 강연 후 한 70대 노숙인 할아버지가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분은 30년간 몫으로 일하다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되어 거리로 나왔다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우리 재단의 노인 일자리 담당자를 소개해드렸고 몇 개월 후 그분은 전통가구 수리센터에서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더 많은 강연과 멘토링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 시니어 도전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50대 이상의 도전자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들의 아이디어에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 노하우를 전수하며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해 주었지요. 프로젝트 참가자 중 한 분은 40년간 가정주부로 살다가 남편의 사망 후 생계 수단이 필요해진 68세 황금자 할머니였습니다. 그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담근 장장을 상품화하는 아이디어로 참가했고 지금은 할머니의 장독대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며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어요. 이런 성공 사례가 늘어날수록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제약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랜 삶의 경험, 깊은 인내심,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없는 지혜가 우리 노인들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78세 생일을 맞은 해, 저는 노인들을 위한 지혜의 나눔터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노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일종의 노인 버전 TED 강연 같은 자리였어요. 첫 행사에는 예상보다 많은 5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고 온라인으로도 수천 명이 시청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의 많은 부분을 살아왔기에 실패가 주는 타격이 젊은이들보다 덜합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도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강연을 들은 한 청중이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그토록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으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인생의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왔다 빠져나가기를 반복해요. 중요한 건 파도가 밀려올 때 버티고 빠져나갈 때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언젠가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의 성공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만의 파도를 타고 새로운 해안에 도착했다는 소식은 제게 큰 기쁨이 되었어요. 만약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그것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움입니다. 가장 어두운 터널의 끝에 가장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세요. 73세의 노숙자가 된 할머니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분명할 수 있습니다. 79세가 된 지금 제 삶을 되돌아보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노숙인 쉼터에서 강연하고 어려운 노인들에게 새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젊은이들에게 전통떡의 아름다움을 가르치며 보낸 지난 6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아름답게 쓰는 법이라는 주제로 북콘서트가 열린 날, 제 자리에 앉아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가득 찬 행사장에는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많았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과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니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할 따름입니다. 북콘서트는 제 인생 이야기를 시작으로 제게 영감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의 증언으로 이어졌어요. 65세에 처음으로 붓을 들어 이제는 유명 작가가 된 김명자 씨, 70세에 아내를 잃고 우울증에 빠졌다가 제 강연을 듣고 요리사의 꿈을 이룬 박철수 씨, 그리고 78세에 제 지원으로 전통 한복 브랜드를 창업한 이순희 씨까지. 이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인생을 바꾸었다고 말씀하시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많은 분들이 저처럼 인생 2막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 창업 지원센터가 생겨났고 전통 기술을 가진 노인들을 재조명하는 프로그램도 늘어났대요.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노년 르네상스라고 부른다는데 제가 이런 변화의 작은 씨앗이 되었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특히 기쁜 것은 제 이야기가 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데 기여했다는 점이에요. 이전에는 노인들을 단순히 복지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사회적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사인을 받기 위해 줄을 서셨어요. 그 중에는 9살 소녀도 있었는데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제 모든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돌이켜보면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시작한 여정이 이제는 많은 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니 감사할 따름이에요. 서울역에서 노숙하던 그날, 이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제가 남기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는 인생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도전할 용기와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희망과 용기를 드렸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73세의 서울역에서 노숙하던 그날, 이렇게 많은 분들과 제 인생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서울역의 차가운 바닥에서 시작된 제 여정이 경숙내 시골떡이라는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하고 수많은 노인분들께 일자리와 희망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것은 용기와 끈기, 그리고 자신을 믿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이런 감동적인 인생 역전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또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셨는지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답니다. 모두 무료이니 마음껏 눌러주시고요. 혹시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는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